먼저 수업을 진행함에 앞서 우리 수업은 유튜브로 다 올라갈 거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 가서 피드백을 하면 되고, 그리고 너네 오늘 요일하고 날짜 잘 봐가지고 자기 거 잘 봐. 다른 쪽도 있으니까. 그리고 노트 필기를 하는 게 좋을 거야. 노트 필기를 해놓는 것이 좋은 건 나중에 학교 시스템하고 그 교과마다 학교 선생님들이 주관적으로 내는 게 다르거든. 그러니까 자기네 학교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재정리도 필요해서 필기를 좀 하는 게 좋고, 필기는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가 순서대로 나가니까 노트가 이렇게 있으면 한 장을 넘기고 그 다음 장부터 여기다 필기해. 우측에만. 알았지? 검은색 펜으로. 그리고 여유롭게 쓰고 넘기면 또 우측만 해. 왼쪽은 그림이나 아니면 참고용 자료를 세팅할 거야. 왼쪽에다가. 아니면 너희들한테 중요한 뭐 공식이나 스킬 같은 게 있으면 포스트잇을 붙일 거라고. 실질적으로 이 노트의 표현은 원래 수능에 나오는 과목들을 과학 과목에서 하는 요령인데 당장 수능에 출제가 되잖아, 애들이. 그래서 이건 고3 때까지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노트는 검은색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넘겨서도 여기다 써야 된다. 계속 왼쪽이 텅텅 비어도. 알았지? 여유분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여기 문제를 풀어오라고 숙제가 있을 거 아니겠냐. 그러면 문제를 풀다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없으면 앞에 볼 거 아니야. 그치? 그러지 말고 노트를 한번 찾아봐. 노트에 있으면 파란색 펜으로 점을 찍어도 좋고 체킹을 해도 좋고 밑줄을 쳐도 좋아. 파란색으로만 해. 알겠지? 그리고 첨삭을 할 때도 파란색으로만 해. 그러니까 파란색은 교재야, 교재. 우리 교재에서 너희들이 모르고 썼던 내용들이 옮겨지는 거고, 선생님이 기초 테스트나 단원 테스트를 할 때는 틀린 거는 빨간색으로 표현해. 빨간색으로 점을 찍거나 동일한 부호를 사는 게 좋아. 그럼 겹쳐지면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잖아, 그 내용이. 그지? 겹쳐지는 걸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1년이 벌써 지나가고 있잖아. 그지? 너희들 앞선 세대들이 봤더니 출제 경향이 보면 교과서의 주 내용들이 많이 나와. 여기 부분의 학교들은 비상교과서를 많이 써. 알았어? 내가 비상교과서 PDF 필요하면 줄 테니까 교과 내용도 제대로 파악을 해놔야 돼. 알겠지? 교과에 어떤 그림이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내거든. 그러니까 교과에 대한 내용에 충실해라. 그 다음에 보통 기출이 나오기도 해. 기출이. 이 기출은 너희들 선배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오늘 단어는 기출이 없어. 왜? 니네 선배들이 안 배운 내용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충분하게 교과 내용으로 나오는데, 내용은 상당히 딥하게 들어가면 어려운데 출제는 좀 매우 좀 허무하게 나온 경우가 많아. 선생님들도 아직 이쪽에 조련이 안 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단어는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틀만 봐도 어렵진 않게 풀릴 수 있는 오늘의 바로 기본량. 그러니까 과학의 기초라는 것이거든. 기본량, 측정, 표준과 정보, 이 부분은 앞선 선배들이 없던 내용이다. 그래서 올해 시험을 봤던 내용들을 토대로 너희들한테 기본 테스트를 하겠지만 어렵진 않을 거야. 여튼 요 두 가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다는 걸 잘 봐두고, 그리고 학교는 진도를 이것저것 듬성듬성 나가. 동시에. 대신에 빼먹는 단어는 없었고,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가르치다 보니까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으로 나뉘어서 보통 2분 아니면 3분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앞서서 선수를 하잖아. 진짜
딱 현장에 들어가 보면 1단원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2단원에 조금, 3단원에 조금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나올 거야. 계속. 알겠지? 물론 그 단원마다 누적이 되는 단원이 있어. 그게 물리야. 알겠지? 물리할 때는 좀 집중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때는 이제 보강이라는 것도 좀 하고. 알겠어? 걸리기만 해야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콘텐츠를 한번 보세요. 콘텐츠에 보시면 과학의 기초라는 이 부분이 어느 선생님이 가져갈지 몰라요. 이게 물리 파트입니까? 화학 파트입니까? 지구가 모릅니다. 재수 없는 선생님이 가져갈 거예요. 분명히. 여기 하나 가져갈 거고 두 번째 물질과 규칙성에서 첫 번째 자연의 구성원소 있죠? 이쪽은 지구과학 파트예요. 그 지구과학 선생님들이 뭐 01이 중간고사, 02가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여기를 전부가 다 1학기 중간고사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질과 규칙성과 성질에서는요 좀 나뉘어요. 그 원소주기성과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과 그 다음에 04번의 지각과 생명. 근데 01, 02는 화학이 가르치시고요. 03은 지구과학, 04는 생명과학, 05는 물리학 선생님들이 가르칩니다. 나뉘어서 가르쳐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모두 깨고 있어야 돼요. 그때 가면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막 조금씩 해야 돼요. 뷔페처럼. 우리는 지금 집중력 있게 끝까지 안 나갈 거니까. 그 다음 3단원은 대부분 물리 선생님들이 역학 시스템에서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죠. 그걸 포함시켜요. 중간고사에. 근데 기말고사에 가면 이 두 개를 다 누적해서 봅니다. 운동량과 충돌까지. 알았지? 여기는 선생님이 운동의 기술부터 출발해서 힘의 법칙까지 자세하게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01번은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실수가 제일 많은 부분이고요. 02를 제일 어려워해요. 근데 시험 문제가 3문제, 2문제밖에 안 나와요. 이쪽이 어려운데. 알았어요? 또 그닥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틀려요. 이게 객관적인 얘기예요.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틀려요. 그거 아마 접하는 너희들이 좀 생소해서 그럴 것 같아요. 판구조론 쪽이거든요, 여기는. 그 다음 생명 시스템. 여긴 무조건 딱 봐도 생명과학이겠죠. 뭐 기본 단위라든가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이라는 거 일반적으로는 생명과학 1 정도의 수준인데요. 생명과학 수준. 03은 진로 선택의, 그러니까 옛날 과거 생투 과정이에요. 생투 과정. 03이. 근데 여기는 간단한 샤가프의 법칙 정도만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도 공부하는데 어려움 없을 거야. 이게 1권입니다. 이게 1권. 그러면 한 11월 달 말이나 초 정도에 이제 최대한 저는 진도를 빨리 뺄 거예요. 통합과학 2가 들어가게 됩니다. 통합과학 2는 물리학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보시면 그 2단원의 환경과 에너지, 그 에너지 전환과 활용 있죠? 그쪽에서 약간 뭐 패러데이 법칙이 잠깐 나오려나? 그래서 물리학은 사실 통합과학 안에서 거의 없고, 2권은 무조건 화학이 킬러 단원이에요. 거기 변화 다양성에 2번 화학 변화 보이죠? 첫 번째 산화화는 이게 1학기, 그러니까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킬러고요. 그 밑에 중화반응, 그게 기말고사 킬러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선배들은 아주 죽을 똥 싸고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쪽에 가면 여러분들이 킬러 단원이 어딘지 체킹을 먼저 해놓으세요. 일단, 통합과학 안에서는요, 3단원에 지구 시스템의 직권의 변화와 영향이 있죠. 여러분들 좀 어려워요, 여기. 동그라미 2번 거기 체킹해 놓고요. 그 다음 역학 시스템 모두 체킹해 놓으세요. 물리를 잘하는 친구들은 여기가 참 재밌는 단원이지만 못하는 친구들은 아주 헬이 헬. 01, 02.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운동과 충돌.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거기 체킹해 놓으세요.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03번. 그리고 통합과학 2에서는 1번 변화의 다양성의 산화환원, 화학변화의 01 산화환원, 산염기 중화반응 요 둘에다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뭐 투단원의 환경과 에너지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활용 있죠. 2번. 거기에 공이 발전에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발전.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에요. 알았지? 그럼 나머지 지구과학은 킬러가 없느냐? 있죠. 있는데 무난하다는 거예요. 무난하다. 그냥 교과서 열심히 읽어보고 문해력 정도의 그 어떤 힘만 갖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자, 그래서 오늘은 너희들 선배들도 이제 1년 선배들은 배웠겠네. 경험하지 못했던 과학의 기초. 그 과학의 기초라는 게 그런 거겠죠. 우리가 지금부터 통합과학을 하는데 단위며 그 다음에 물질량이며 이런 것들이 막 나올 텐데 그것들을 미리 배워두는 겁니다. 이 단위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점수잖아요. 그 알죠? 1, 2학기의 단위수가 제일 높은 게 통합과학이에요. 알겠어요? 물론 뭐 사립학교 애들 걔들은 조금 단위수를 조절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공립학교들은 일반기 학교들은 예를 들어 6단위입니다. 6단위.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또 1등급이 됐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상위 1등급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1등급이 안 되면 인서울 못 합니다. 확실합니다. 충대도 못 갑니다. 그것만 명심해요. 그러니까 괜히 난 옛날부터 뭔가를 열심히 해왔으니까 잘할 거야 라는 기대는 버리세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자, 첫 번째 과학의 기초를 보세요. 자, 과학의 기초는 뭘 배우느냐? 우리가 쓰고 있는 단위들, 기본량들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우고요. 그 다음에 범주에 대해서 배워요. 범주. 아, 근데 난 이거 수업하면서 나도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얘들아,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가, 자, 우리 지구 안에서의 시스템이 범주가 클까? 지구와 태양 사이의 범주가 클까? 당연한 거지. 나만 그런가? 지구와 태양은 우주잖아. 우리는 그냥 지구 시스템 아니고, 그럼 범주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그 관계를 밝히는 게 범주가 훨씬 큰 거야. 바이러스를 측정하는 범주가 클까? 동물들의 몸무게나 키를 재는 범주가 클까? 아,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당연히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범주가 크겠지? 왜? 걔들은 눈에 보이지만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잖아. 그치? 제일 먼저 그거부터 구분하고 들어간다가 이 책의 목표야. 알았어? 누구 범주가 크고 누구 범주가 적냐.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세계를 미시세계, 좀 큰 걸 거시세계라고 표현을 한단다. 거기 첫 번째 시간과 공간이라는 파트가 나오잖아. 그게 이 얘기야.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따지는 그 세계에서의 시간이라는 거, 공간이라는 것은 협소하고 매우 작은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사용해야 돼.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어떠냐? 공간이 넓고 걔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도 넓게 잡고 있잖아. 그죠? 너희들 그런 말 들어봤잖아. 개미가 힘을 뭐 인간으로 바꾸면 몸에 10배, 20배의 어떤 뭐 힘을 내고 막 이런 말 쓰잖아. 근데 그게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또 개미도 그만큼 커지지도 못하고 현실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다룰 때 시간과 공간에 따라 어떤 단위와 어떤 기본량을 써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여기라고. 자, 우리 주변의 자연현상은 시간과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답니다. 여기는 아주 한 줄 한 줄 다 읽어줄 거예요, 제가. 중요해서 그래요. 먼저 규모라는 게 있어요, 스케일.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간 개념의
추려서 들어가면 규모라는 게 있다고, 규모. 이 규모는 미시적이냐 거시적이냐에 따라서 그 규모와 공간이 다양하게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어떤 자연현상의 크기라고 보면 돼요. 이거에 따라 정해지는 기본량과 단위량이 달라요. 거기 있는 내용들은 그런 겁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으로만 보여지는 세계만 봤다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까지도 기계의 발달로 보게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더 넓은 스케일의 우주 공간까지도 예측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라는 거죠. 우리가 별자리를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개수, 도시의 모습을 보는 거하고 미지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규모는 서로 다 다르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라는 것을 구분하는 건데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자, 미시세계가 있고요. 거시세계가 있는데 자,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상대적인 거죠. 우리를 중심으로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중심으로 바이러스나 세균 등을 관찰하는 미생물학은 미시세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주나 이런 뭐 별을 관찰하는 세계는 뭐예요? 거시세계가 되겠죠. 이 둘의 차이죠. 누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누구는 스케일이 좀 작고 오밀조밀한데 어떤 건 굉장히 광범위하고 광활하고, 그죠? 그런 과정을 우리는 그렇게 다룬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를 기준으로 미시세계는 어떤 것들을 다루느냐라고 한다면 거기 순수하게 뭐 이온이나 원자나 분자나 이런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온, 원자, 분자 본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뭘 쓰고 있어요? 모형을 쓰고 있죠. 분자 모형 이런 거 들어봤죠. 그 이온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호로 좋아가지고 박수 치고 있잖아요. 실제 그렇게 안 생겼어요. 이온도 볼 수 없어요. 보기도 어렵고요. 알겠죠? 저런 미시적 세계가 있다면 거시 세계는 어떤 것들인가 봐보세요. 걔들보다는 뭐예요? 훨씬 큰 규모. 그러니까 뭐 거시 세계 현상 그러면 우리 존재하는 일식 같은 일식 현상들이 있죠. 이거 굉장히 그래도 좀 거시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일식보다 더 거시적이다 그러면 은하, 알겠어요? 우주 이런 것들요. 그럼 봐봐요. 거시 세계에서 우리 기준은 뭐가 있어요? 나무, 거기 써있는 예로 암석, 이런 것들은 우리 기준으로 쟤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거시세계. 그럼 얘보다 더 큰 거시세계는 뭐냐 이거예요. 별, 태양계, 우주. 참고로 여러분 규모를 따질 때 태양계가 있고 은하가 있고 우주가 있거든요, 여러분. 영어로 이걸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태양계 뭐라 불러요? 솔라 시스템. 아주 원론적인 답이에요, 그게. 여러분, 스페이스란 말 들어봤어요? 스페이스? 뭔 뜻이에요? 우주잖아, 그지? 근데 스페이스 셔틀, 뭐예요? 우주선이잖아요, 맞죠? 그죠? 스페이스가 태양계예요, 여러분. 천문학에서는. 스페이스가 태양계, 은하는요? BTS도 노래 불렀잖아요. 유니버스 얘기예요, 유니버스. 알았어요? 우주는 뭘까요? 제일 큰 규모겠죠? 코스모.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거죠, 다. 스페이스도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은하도, 유니버스도 들어봤죠? 코스모도 들어봤잖아요. 그죠? 천문학에서는 코스모가 스케일이 제일 커요. 여러 은하를 총집합 우주를 뜻합니다. 우주. 알겠어요? 그러고 이제 유니버스라고 하는 건 이제 갤럭시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나라 표현으로 뭐예요? 미리네. 그죠? 그거는 은하 수를 뜻하는 거고요.
그런 은하들이 막 있는 것들이 코스모예요. 그 은하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알겠죠? 그 은하, 그러니까 막대 다섯 은하인데 우리 은하가 그 안에 인간이 사는 요 곳, 태양계를 스페이스라고 한다. 이게 규모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들으세요, 이거는. 자, 거기 미시세계, 거시세계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규모가 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예를 왜 보여줬을 것 같아요? 어라? 거기서 쓰는 길이 단위라든가 시간 단위가 다르네, 이거예요. 거기 보시면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요, 원자의 지름을 쓸 때 뭐를 쓴다는 거예요? 자, 미시세계에서 우리 원자를 예를 들었잖아, 수소를. 얘들 보면 수소 원자에 지름이 됐든 반지름이 됐든 가만히 보니까 수소 원자 지름이 얼마 정도 된다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네요.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니에요. 나노. 여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예요. 이 접도는 나중에 외우거든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입니다. 우리는 미터 단위 쓰잖아요. 그쵸? 혹은 센티미터 단위 쓰고. 근데 이 미시세계에서는 나노 단위라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라는 단위를 쓴다. 왜? 그만큼 작으니까. 이 미터 앞에 붙은 나노 있죠? 저기 접두어거든요.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많아요. 내려고. 알았어요? 뒤에서 알려줄 테니까 외워놓으세요. 자,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도는 시간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단위가 뭔가 봐요. 단위가. AS 좀 부끄럽게 그러지 마시고. 뭐예요? 아토초. 150 아토초. 아토세크예요. 아토세크. 10의 마이너스 15승 세크예요. 1초의 개념보다 아토세크는 이 정도 세크, 굉장히 작다는 거죠. 저런 게 미시세계에 쓰는 길이 단위라든가 시간 단위를 저렇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적정한 시간 단위와 길이 단위를 인간들은 쓰고 있고, 그게 전 세계가 뭐하다? 공통이다 이거예요. 전 세계가. 그래야 그들이 연구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수월하겠죠. 옛날처럼, 그러니까 돌턴이 살던 시대처럼, 아니 그 이전 연금술사들이 살던 시대처럼 각자의 수소, 원소, 기호까지 달라버리면 서로 대화할 때 말이 안 통합니다. 아셨어요? 이런 거는 같겠죠. 여러분들 외국 놀러 가면 주로 뭐 써요? 언어로. 영어를 공통적으로 쓰죠. 영어를 씁니다. 요즘에 한국말을 써도 먹히는 데가 몇 개 있다고 좋아하는데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알겠어요? 그거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사기합니다. 항상. 근데 그렇게 뭔가 전 세계가 말이 똑같아지고 나면 전 세계인들이 단합이 잘 되겠지. 그거 저기 성경에 저주 나오잖아. 바벨탑. 사람들이 막 끝도 없이 탑을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언어를 다 바꿔버렸대잖아. 그랬더니 탑이 안 올라오더래. 서로 말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야. 단위를 일치시키는 거지. 이제 거기 과정까지 배울 거야. 그 다음 오른쪽 태양과 지구 봐봐. 이 태양과 지구 쪽은 뭐에 해당되냐? 그래도 거시세계잖아. 이 거리를 1AU라고 써 있어. 태양과 지구 사이를 (1AU) 이 AU라는 건 그냥 천문학 단위야. 말 그대로. 알겠어? 천문학 단위인데 거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 1억 5천만 킬로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단위를 어디서
봤을까, 여러분들이? 아, 이게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있죠. 있는데 뭔가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면 쪽팔리겠지만 연주시차라고 배웠어요? 2학기 예, 배웁니다. 안 배우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잘 보세요. 1AU란 단위를 왜 쓰게 됐는지만 잠깐 보고,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어떤 별이 있어요. 자, 여기 태양이에요, 태양. 눈에 보여요, 여기? 태양이에요, 태양. 그 주위를 누가 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구가 돌겠죠? 이쪽 지구에서 얘를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럼 이쪽 지구에서도 6개월이 걸리면 볼 수 있겠죠, 이 별을. 이런 식으로. 요걸 뭐라 불러요? 시차라고 불러요, 시차, 여러분. 실제로 선생님 얼굴 되게 커 보이지만 니네가 손가락으로 저 가릴 수 있어요. 안 가려지네. 그 얼굴을 여러분들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하면 뭐 이런 분필 같은 거 손가락으로 가릴 수 있어. 오른쪽 눈을 감고 가리다가 왼쪽 눈을 딱 떼면 각이 틀려요. 그럼 또 움직여요. 왼쪽 눈 이게 시차예요, 시차. 이게 멀면 멀수록 이 시차가 작거든요.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데 인간은 저 별까지 가보지도 않고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둘레 측정안 알죠, 여러분들? 에라토스테네스가 시에네까지 걸어가가지고, 그죠? 그때 무슨 단위 써요, 그 사람이? 이것도 같은 수업의 일종이에요. 스타디아라는 단위를 써요. 이 스타디아라는 단위, 그때 미터 단위도 없었을 겁니다. 1700년에 와서 프랑스에서 미터 단위가 처음 나와요. 그때 당시엔 프랑스가 굉장히 세력이 셌거든요. 야, 오늘부터 미터. 그때 그랬거든. 근데 그 전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에라토스테네스도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그러니까 둥근 지구이며 지구 둘레 크기가 이 정도 된다는 걸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기술력으로 어떻게 측정해냈느냐? 걸어갔어요. 근데 낙타를 타고 갔대요, 그 사람. 그 사람 그 얘기에 의하면 콜로세움 같은 것이 경기도 하면서 글라디에이터 애들이 막 칼싸움도 하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걸 그 사람들은 그 경기장을 낙타로 타고 걷는 거예요. 혹은 사람이 뛰었다는 설도 있거든요. 걸어서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그걸 1스타디아라고 했대요. 그게 기원이 돼서 요즘 체육관이 다 뭐라고 바뀌어요? 스테디움으로 바뀐 거예요. 스테디움. 그때 그 말의 기원에 따라서. 그러니까 스타디아라는 단위를 가지고 자기 노예죠. 지는 저기 낙타 타고 노예 옆에 있고 낙타의 발걸음수를 촉촉촉촉 보고 1스타디아 쫓아가면서 2스타 이러고 측정하면서 잰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길이를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측정했을 정도로. 지금 이 원리는 그 원리랑 똑같은데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당장 이 거리를 알고 싶은 거 아니야. 이게 거리 R. 지구로부터 저 별까지 거리 R. 근데 요거를 가운데로 딱 쪼개봐요. 물론 지구는 근일점과 언일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반으로 딱 쪼개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잘 보세요. 여기는 무한히 멀고요. 얘들 사이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의 6개월 후의 거리보다는 이 별까지 거리가 무한히 멀기 때문에 거의 이거를 진심 실직화시키면 요렇다고 보면 돼요, 요렇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거리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를 딱 쪼갠 걸 요걸 연주시차라 하고, 이 거리를 1억 5천만 킬로인데 여기다 넣어서 쓰기에는 숫자가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1AU.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봐봐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눴지만 엄밀히 보면 얘가 제일 가깝잖아. 근데 너무 멀면 이 세 개는 똑같다는 거라. 거의 같은 값이다. 그리고선 얘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얘를 중심으로 원을 그립니다. 거대한 원을. 그러면 이 거리를 R로 놓으면 전체 원은 뭐가 될까요? 원주 2파이 R이 되겠죠?
그래, 2파이r일 때 요거 1AU. 그러면 한 바퀴 뺑 돌면 몇 도예요? 360일 때 연주시차. 이걸로 연주시차를 가지고 거리관계를 밝혔어요, 우주과학자들이. 알겠어? 지구의 둘레 측정도 이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AU라는 단위에 대한, 1AU라는 단위에 대한 저 단위는 거시적 세계에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구와 태양 거리를 1AU로 놨을 때 금성과 태양은 0.75AU야. 그럼 뭘 알 수 있어? 지구보단 가깝네잖아. 화성은 1.5AU야. 아, 대충은 알겠지? 아, 지구와 태양보다는 0.5배 더 멀겠네. 이런 식으로 쓸 때 AU 단위를 쓴다는 거죠. 거시적 세계에서. 그리고 지구가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이라는 거 알죠? 화성은 678일이에요. 그러면 아, 지구보다는 좀 멀겠구나. 1이라는 단위를 쓰잖아요. 우리는 되게 쉽잖아요. 1년이 365일 아닙니까? 우리가 쓰는 단위와 미시적 단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자연현상을 탐구할 때 어떤 결론이 나온 거예요? 자연현상을 탐구할 때는요, 규모에 맞는 뭐를 써라? 시간과 적절한 방법으로 시간과 규모를 측정해야 된다. 시간과 공간을 측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적절한 방법으로. 아셨습니까? 다시 규모에 맞게 적절한, 이 적절한 방법이라는 게 뭘까요? 길이 단위라든가 시간 단위,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적절하게 규모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을 탐구해야 된다. 이 결론이 여기에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인간은 이 적절한 방법을 어떻게 발전시켰느냐라고 배우는 게 두 번째 단원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시간과 공간을 측정하는 흐름이 나와요. 자, 일단 과거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있어요. 과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단위의 일치 이런 거 없었어요. 각 나라마다 뭐 우주 천문이 움직이는 원리라든가 그런 걸 연구하거나 시간의 개념을 잡거나, 우리나라도 사실 그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중국처럼 기준을 잡아서 하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시간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래서 작용루라든가 앙부일구 이런 거 들어봤어요? 작용루가 뭐 갖고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앙부일구는 해시계잖아요. 해시계. 그거 언제만 볼 수 있어요? 낮에. 그럼 밤에는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작용루야. 물 떨어뜨리는. 일정한 물의 양이 떨어지면서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얘기 그겁니다. 실제로 시간 측정을 태양의 위치나 달의 모양 변화로 천문현상을 측정했대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봐봐요. 자네들도 동네에 사는 사람하고 사냥을 나가기로 했어. 자, 뭐 시간이 우리 지금이야. 야, 10시에 보자. 딱 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태양이 저 나무 오른쪽까지 걸칠 때 보자. 그게요, 정확한 위치에서 보면 걸치는데 이쪽에서 약간 비껴가도 안 걸쳐요. 그죠? 그러면 객관적 비교 사실이 부족한 관계로 걔들은 영원히 못 만나는 거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어떤 일치된 조건의
공통된 측정값이죠.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온 게 뭐였어요? 앙불근이, 진자시계니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시간을 측정하는 중요한 도구게 돼요. 이거 뭐 외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그나마 객관적인 것을 사람들 만나겠다. 거기 있는 내용들이 그겁니다. 그리고 길이는 거기 보니까 신체 일부를 가지고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피지죠. 피트, 2피트, 3피트 누가 쓰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발이에요, 발. 족족. 그리고 요 손가락 검지, 그 다음에 이 팔뚝, 이 단위도 다 있어요. 이집트 애들이 제일 먼저 썼어요. 그거를. 그 단위를 썼더니 사람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잖아. 대박. 예, 똑같네. 그래서 왕의 이거 이렇게 그 시대 왕의 그게 표준 길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집트가 그 당시 그 흐름을 봤을 때 그 시대로 봤을 때 가장 최신이었어 걔들이. 알았니? 그래서 길이는 신체 일부를 이용하거나 그게 피트 단위야.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내용들 보면 눈금이 표시된, 야 사실은 이 신체 일부를 재다가 야 이것도 너무 그래. 다음부터 나무로 하자. 나무 이만큼을 기본 단위로 하자. 근데 나무가 자꾸 시간 흐르니까 어떻게 돼? 마르고 쪼그라들고 그러잖아. 좀 덜 변하는 것 금속으로 하자. 그때 여름이 되면 팽창되고 약간 겨울이 되면 쪼그라들고 이질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과학자들이 이제 기본적인 길이 단위나 시간 단위를 찾게 돼. 자, 현대적 측정 봐봐. 현대적 측정 방법. 자, 지금 내가 말하는 거의 핵심을 잘 봐야 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왜 인간에게 이 기본,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기본 단위가 필요한지를 지금 계속 빌런을 쌓고 있는 거야. 여기서 피트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토초 외우라는 것도 아니야. 저렇게 우리가 필요성을 느꼈어. 거시세계, 미시세계에 쓸 수 있는 단위가 다 다른데, 그것도 전 세계로 공통된 단위를 갖고 있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느냐라고 빌런을 지금 쌓고 있는 거라고. 알았냐? 그래서 거기 내용들은 되게 많은데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기. 저도 입만 아파요, 지금.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말라고. 이러다가, 저 뒤에서 진지하게 볼 때,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냥. 자, 여러분, 현대적 측정 방법의 시간은 뭘로 측정한대요? 요 정도. 세슘 시계. 그럼 세슘이라고 원소교가 CS예요. 이 세슘 시계에서 나오는 여러분 주파수. 뭐라고? 주파수요. 1초에 여기에 맞고 튀어나오는 빛이 몇 번 진동하는지. 물론 오차 있습니다. 오차가 수천 년에 이 0.01초 이런 거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알겠어요?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현재 시간을 측정하고 있다. 뭐 되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이거 쓰고 있어요. 전 세계로. 세슘 원자 시계로. 그래서 정확하게 나라에서 TV에서 12시를 딱 알릴 때 이걸로 다 씁니다. 아시겠죠? 다음 길이는 어떻게 측정한대요? 봐봐요. 길이는 뭐를 이용합니까? 보세요. 빛의 왕복 시간이요. 빛의 왕복 시간 해가지고 여러분 보면 빛의 속도는 이래요 라고 옆에 써 있습니다.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잘 보세요. 빛의 속도를 그걸 외우지 마시고 요 정도? 이거예요. 3억 미터 퍼 세크.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이렇게. 알겠어요? 정확한 값이 써 있다 이거죠. 알겠어요? 뭐, 거기 보니까
숫자가 뭐가 서 있어요? 빛의 속력 안 써 있네? 2억 9,900 뭐 이렇게 써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30만 km/s 혹은 3억 m/s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겠죠? 이런 속도로 빛은 일정하거든, 속도는. 그러니까 얘가 맞고 튀어나오는 길이를 2로 나누면 편도시간이 나오겠죠. 그죠? 그때 간 거리. 그 거리로 몇 초 동안을 달려야 되느냐? 그걸 앞으로 1m라 하자라고 정한 거야. 옛날에는 막 쇠막대기를 하고 별짓 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니야, 변하지 않는 거, 저 빛의 속도, 저걸 통해서 1초에 이만큼 시간을 간 거리를 앞으로 1m라고 하자라고 한 거죠. 아셨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잘 봐요. 이때보다 이때가 뭐해졌다는 거야? 정밀해졌다는 거예요. 정밀해졌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현대 측정 기술 와봐요. 현대는 이거를 가지고 미시세계, 거시세계를 어떻게 측정하는 도구가 있느냐? 제일 먼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위성 확인 시스템, 위치 확인이죠. 이게 뭐냐? 바로 GPS예요, GPS. GPS는 뭐 과학이나 어떤 사회 이런 데 다 쓰지만 참고로 여러분, 얘 뭐가 활용돼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이거 특정하려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누가 필요해요? 인공위성이라는 거 알아? 인공위성 4대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물론 거기 써 있는 말이 그거예요. 고도에 따른 시간 오류도 잡고 고도도 따르고 위치도 잡고 하려면 인공위성이 4개 필요합니다. 근데 정작 그 원리는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원리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디서 발생한지 찾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어느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A라는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거리가 지점까지 거리가 예를 들어 3일에 한 3km 정도 된대. 그럼 어느 방향인지 모르잖아. 3km 잡고 원을 돌리는 거예요. 원 A에서.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B라는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 얘는 한 2km 되는 거야. 2km. 원을 그리는 거야. 2km에다.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점이 잡히지. 요거.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C라는 지점은 한 5km 잡히는 거야. C는. 이런 식으로 C는 5km.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이 원하고 잡히잖아요. 얘가 이렇게. 그럼 여기 만나는 점 그거. 그 다음에 A하고 C도 겹치는 면이 잡히잖아. 여기가 진원이야. 요 지점 잡는 거야. 알았냐? 이게 GIS 지리 조건을 찾는 원리거든. 근데 얘들은 인공위성이 하나 더 있는 거지. 하나 더 있으면 뭐냐? 고도, 높이를 잡아줘. 높이를. 그러니까 3D로 잡히는 거지, 3D. 옛날에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내비게이션이라고 얘를 도움을 받는 장치가 처음 나왔을 땐, 이거 선생님이 직접 경험한 거다. 이제, 우리 애인하고, 그리고 바닷가 한번 가잖아? 차 타고 싹, 그럼 내비게이션 길을 탁, 이야, 신물물 좋다. 그리고 가는데, 앞에를 안 봤으면 우린 죽었을 거야. 딱 봤는데 꺾여 있어요. 절벽에. 해안도로가. 그 내비게이션은 쫙 직선으로. 얘가 직선으로 쫙 돼 있는 거야. 이거 보고 계속 달리면 그냥 바다로 가는 거야. 이 정도로 오차가 심했었다고 예전에는. 그리고 분명히 앞에 산이 있고 터널이 있는데 마치 산이 없는 것처럼 도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내비게이션이 차단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비게이션은 다 먹통. 지금은 그래도 다 웬만하면 뜨거든, 길이. 인공위성이 4개 이상이 있어야 될 이유야. 고도 보존까지 해주는. 자, 그래서 우리는 위치를 3D로 볼 수 있는 거야.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자,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는 현대적 측정 기술. 두 번째, 전자현미경이란 말이 있어. 이건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보냐면, 물리나 생명 진로 선택에 가면 볼 거야. 뭐냐? 전자현미경은 템이 있고 셈이 있어.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있어. 너네 똘똘하다는 소리 듣는다. 전자를 가지고 물질을 보는 거야. 광학현미경. 너희들이 보고 있는 과학실에 집에 있는 거, 광학현미경, 학교에 있는 거, 그걸로 볼 수 없는 걸 얘는 볼 수 있어. 여러분, 광학현미경은 볼록 렌즈에 누굴 통과시켜 보는 거죠? 빛이잖아요. 얘는요, 전자 렌즈라고 해가지고 코일 안에다가 전자들을 굴절시켜서 전자파로 보는 거예요. 그냥 전자가, 템은 투과시키는 거, 셈은 스캐닝 하는 거거든. 얘는 3D로 뜰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그림 모형 본 적 있어요? TV나 어디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 한 번도 못 본 사람? 봤을 거야. 그 입체로 보이지? 그 예로 본 거야. 알았어? 템은 단편만 볼 수 있어. 대신 걔들 내부에 있는 내장까지 다 보여. 내부 기관까지. 알겠어? 전자현미경이 그거야. 전자로 보는 거야. 전자의 굴절. 근데 거기에 초고속 투과 전자현미경. 이렇게 써 있지? 그럼 니네가 봐봐. 얘보다 얘가 버전이 업된 거야. 알았냐? 버전이 업되고 얘는 파장 단위가 더 짧아져. 피코 단위? 펜코 단위? 이 정도로. 10의 12승. 이 정도까지 들어가는 단위. 10의 아까 나노가 10의 9승이었잖아. 그러면 10의 12승 단위까지도. 아주 잘게 썰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나노 기준의 모든 원자, 분자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얘야. 알겠어요? 그 다음 원자 힘 현미경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얘는 UTM 정도 되겠다. 울트라 패스트는. 그 다음에 원자 힘 현미경. 얘는 가까이 가져가면 너희들 그 원자와 원자 간의 힘이라는 거 있지? 뭐 분자 간 인력은 제일 약할 거니까 분자 간 반대로 발생의 힘, 분자 간 인력도 있을 거고 정전기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화학결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3D로 그 물질의 모형을 딱 구현해 주는 게 얘야. 알겠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이거 외우라고 알려주는 거 아니잖아. 무슨 얘기냐면 현재의 기술력은 그 시간과 공간에 맞는 단위와 그 다음에 뭐 길이를 가지고 얘를 구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거든. 무슨 얌체공처럼 생겼는데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뿅뿅 튀어나왔잖아. 이런 게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뭐를 그린 거냐면 세균을 그릴 거라고. 세균을. 야, 누가 더 커? 쌤 세균이 더 크네요. 근데 내 세균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아, 바이러스가 더 크네. 얘들아, 바이러스가 훨씬 작아. 니네가 시간과 공간 규모를 모르면 이런 허접한 문제에 당한단 말이야. 바이러스는 너무 작고 그래서 우리 세포막을 막 통과해. 응? 쉽게 이렇게. 야, 아이를 엄마가 임신하잖아? 엄마가 감기에 걸리지? 아이도 걸려. 바이러스는 통과한다니까? 육목막을. 근데 세균은 통과를 못해. 좀 커서. 알았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규모를 좀 아는 친구들은 세균은 어마무시하게 큰 건데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알았냐? 그래도 보이지 않는 것끼리 비교했을 때는 이 세균이 훨씬 공간과 규모가 큰 놈인데 시간 공간이 얘는 너무 작은 것 같구나 이렇게 비교해야지 보이는 크기로만 비교했던 큰일 난다고. 그거 하려고. 알았어? 그런 기술력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걸 배우는 거라고. 마지막에 우주망원경.
그럼 요것 중에 뭐 허블도 있고 제이앱도 있는데 이것 중에 가장 단위가 커야 되는 건 누구라고 생각해? 얘지. 이 정도의 감. 알았어?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그거야. 인간은 옛날부터 시간, 길이 뭐 이런 것들을 재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했는데 그것들이 정교해지고 정밀해지면서 거시와 미시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들을 구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야. 그때 쓰는 단위나 그 다음에 기본량은 다를 수 있다. 이거를 보여준 거야. 넘겨. 이제부터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거. 12쪽부터는. 이제부터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거, 뭐 나오는 거냐? 전 세계가 일치되는 양과 단위를 써보자. 그래야 서로의 연구 결과를 교류할 수 있잖아. 자, 기본량과 단위란 말 봐봐. 기본량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시간과 공간의 그 범주에 있는 규모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쓰는 물리량 있지? 가장 기본이 되는 양. 알겠어? 기본이 되는 물리량을 우리는 기본량이라고 한다. 시험에 나오죠, 당연히. 기본량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다? 물리량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양. 그러니까 니네 밥에 저기 아침에 밥 먹고 오잖아. 점심 먹고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반찬이 뭐냐? 기본적으로 밥상에 올라가는 반찬이 뭐야? 한국인이니까 뭐 이런 거 올라가겠지. 뭐 찌개 뭐 이런 거 올라가겠지. 당연히 밥 올라가겠고 이런 것들이야. 기본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게 필요했지? 시간과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기본적으로 쓰는 물리량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7가지를 써놨어. 자, 거기 총 7개의 기본량이 뭔지 한번 살펴봐. 7개의 기본량. 이제 기본적으로 길이가 있잖아, 길이. 그리고 뭐가 있어? 시간이 있고, 질량, 전류, 온도. 자, 2가지가 뭐야? 광도. 그 다음 뭐 있어? 그렇지. 여기에 붙어, 이제. 단위가 붙는다고. 다시 말해서, 이런 7개의 기본량은 암기를 해야 돼. 여기에 붙는 기본 단위라는 게 있어. 근데 기본 단위와 기본량의 단위는 헷갈리지 마. 예를 들어 한번 볼까? 시간. 기본 단위가 누구라고 생각해? 세크야, 세크. 밑에 그림에 있지. 세크, 초. 근데 이 기본량의 단위에는 세크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 뭐도 있어? 미닛, 아워, 그지? 이렇게 다 있단 말이야. 그리고 길이도 마찬가지야. 미터라는 단위가 있다면 킬로미터, 거기에다 메가미터, 기가미터, 나노미터. 그죠? 우리가 배웠던 거. 그럼 아까 응용하면 아토미터도 있는 거야. 아토미터, 펜토미터, 피코미터. 적도를 우리가 안다면. 알겠지? 자,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7개의 기본량은 고유값이다. 온도 단위 켈빈이라는 온도 단위, 섭씨라는 온도 단위를 가지고 길이를 측정할 수는 없다. 이건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거야. 뻔히. 다음에
이제 기본량의 단위라는 게 있어. 두 번째. 이들의 기본량의 단위. 자, 기본량의 단위를 한번 보자. 국제 단위계는 7개의 기본 단위를 정의했대.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대. 일곱 개의 기본 단위와 기본량의 단위를 구분해. 먼저 시간은 뭘 쓰고 있냐? 시간은 세크를 쓰고 있지. 초. 이걸 무슨 단위라고? 기본 단위라고 본다고. 길이는 뭐를 쓰고 있니 얘들아? 길이는 봐봐. 미터. 미터를 쓰고 있어. 미터. 그 다음에 질량은 누구 쓰고 있어? 킬로그램 쓰고 있지? 그 다음에 전류는 암페어라고 하는 기본 단위를 쓰고 있어. 그 다음에 온도는 뭐를 쓰고 있니? 온도는 켈빈이라는 절대 온도 단위를 쓰고 있지. 그 다음에 광도는 뭘 쓰고 있어? 칸델라라는 단위를 쓰고 있어. 마지막으로 물질량으로는 뭘 쓴다? 몰이라는 단위를 쓴다. 이게 기본 단위야. 그러면 기본량의 단위는 뭐냐 이거야. 좀 더 자유로워. 위에 건 기본 단위고, 다시 말해서 SIR은 국제 단위계에서 말한 거고, 이거 말고 여기다 얘를 뭐 밀리세크를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에 아까 배웠던 아토세크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아워라는 단위를 써도 되고. 이게 시간의 기본량의 단위야. 세크, 미터 세크, 그 다음에 아워. 그 중에 기본 단위는 누구라고? 그게 세크라고. 이해 가서? 그 다음 길이도 미터, 킬로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 단위들이 다 누구의 단위라고? 기본량의 단위야. 길이에 대한. 그 중에 누가 기본 단위야? 이렇게 보는 거라고. 아셨어요? 다시 킬로그램, 그램, 뭐 톤도 있지. 톤. 그죠? 톤도 일반적으로 질량 단위잖아. 그럼 그 중에서도 킬로그램이. 다음에 암페어, 그 다음에 밀리암페어, 마이크로암페어 되게 많아요. 저 중에서도 야 니네 1암페어는 몇 밀리암페어야? 1g이 몇 밀리그램일까? 그럼 1암페어는 몇 밀리암페어? 1000. 그래, 이게 어림값 찍는 거야. 아주 기가 막히게. 물론 1km는 1000m잖아. 킬로라는 단위가 10의 3승 단위거든. 킬로, 기가, 메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메가, 기가 참 이렇게 올라가는 게 10의 3승 단위로 올라가게 되거든. 이제 접도에서 배우는데, 온도는 얘 말고 얘도 있잖아. 이거 뭐라고 불러 우리? 도씨. 그 다음에 F라고 쓰는 건 화씨.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의 단위야? 기본량 온도의 단위인데 그 중에 기본 단위 누구다? 켈빈이라는 얘기야. 다음에 칸델라. 그 다음에 룩스라는 단위가 있어요. 룩스. 룩스. LX 혹은 LUX 이렇게 쓰거든. 이것 중에서 다 기본량 광도의 단위인데 누구 단위? 아, 칸델라가 기본 단위구나. 몰. 이거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집단을 우리는 뭘로 하자라고 정했죠. 그래서 7개의 기본 단위와 그들의 기본량 단위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 국제 단위계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본 상수,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수, 아보가드로 수, 플랑크 상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체 상수.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량의 단위를 정의를 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기본량의 확립 과정은 가만히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제일 먼저 어느 나라가, 프랑스가 그죠? 몇 년도에 1790년경에 최초로 시간과 길이와 질량 단위를 최초로 잡았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개 단위, 길이와 질량 단위가 인간들의 과학사에서 제일 먼저 기본 단위로 잡혔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이제 국제 미터 협약 체결을 통해서 국제 단위, 아까 배웠던 SI 단위계로 바뀌었고, 이때 시간,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이 들어오게 되었다. 5개가. 결국 1875년, 약 100년 후에 7개의 기본 단위가 확립이 되었다. 알겠지? 그리고 국제 단위는 1960년에 와서야, 그러니까 200년, 출발해서 200년 후에 와서야 기본적으로 정비해서 국제 단위계로 쓰게 되었다라는 역사야. 과학사야, 그냥. 응? 교과서에 안 나와. 알았어? 이렇게 되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기본량까지 좋은데, 유도량은 뭐예요? 자, 유도량부터 약간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 이건 공식을 이제 유도되는 식이기 때문에. 유도량은 딴 게 아니에요. 기본량을 조합으로. 알겠어? 그러니까 기본 단위, 저 기본량 있죠. 기본량의 단위를 가지고 유도한 양이 유도량이에요. 거기 보시면 기본 조합, 기본량의 조합으로 유도량이 된 단위 예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시간과 길이를 가지고 미터 퍼 세크라는 속도 단위를 유도했어요. 1초당 몇 미터 갔느냐라는 표현으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거기에는 안 써 있지만 킬로그램, 그러니까 우리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든가 아니면 암페어 세크, 암페어 세크가 쿨롱 단위거든요. 알겠어요? 암페어 곱하기 세크가 쿨롱 단위예요. 그런 전하량 유도 단위, 이런 것들이 여기서 유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자, 여러 가지 유도량과 단위를 한번 보세요. 먼저 우리 그 넓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넓이는 미터 제곱이잖아요. 길이 단위의 길이 단위를 곱한 값. 맞죠? 이게 유도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피는 뭘까요? 가로, 세로, 높이. 길이 단위를 3번 곱한 거. 됐죠? 그 다음에 속력, 속도 단위가 있어요. 미터 퍼 세크. 1초당 몇 미터 갑니까?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요거 누구 단위? 시간 단위, 길이 단위를 유도한 거죠. 자, 여기에 가속도도 있죠. 결국 이게 뭐냐면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인데 시간당 속도가 얼만큼 변하느냐예요. 이것도 역시 시간 단위의 제곱분의 길이 단위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힘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힘. 우리가 힘을 F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힘은 단위 자체가 뉴턴이라는 독립된 단위가 있지만 요거를 풀어내보면 질량 킬로그램에 가속도를 곱한 값.
이것도 유도 단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에 여러분들 그 덴서티 밀도, 뭐 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도 있겠지만 킬로그램 미터 세제곱, 길이 기본 단위를 기본으로 유도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농도 몰 퍼 미터의 세제곱, 이게 부피잖아요. 부피당 몇 몰 있느냐, 요런 것들이 농도 단위가 될 수 있다. 자, 결국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더 넘어가면 센티미터 제곱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뭐 센티미터 세제곱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밀리리터라는 부피 단위의 독자적 단위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들 뜯어 가보면 이런 유도량의 단위 체계는 기본 단위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계속 발달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단위가 된다. 이것도 사실 라지 M으로 표현하고 몰농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기본 단위로 이렇게 유도 단위로서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유도량과 단위에 대한 걸 봤는데, 여기에서 뉴턴이란 단위는 무엇에 해당될까요? 유도량의 단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뉴턴은. 뉴턴 말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정도 되면은, 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기본 단위를 조합해서 만들었는데 이걸로 끝나는 거야. 해석하지 말고. 얘 단위가 뭔진 몰라도, 이거 길이 단위고, 시간 단위고, 이거 길이 단위인데, 그럼 이건 유도 단위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아셨어요? 복잡하게, 저거 어떻게 써요? 저거 어떻게 활용해요? 아니야. 우리는, 저기 보니까, 이거 길이 단위를 3번 곱했네? 길이 단위를 2번 곱했네? 이게 바로 유도량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네 번째. 요거는 적도거든요. 이거는 물리에 들어가서도 필요한 거니까 꼭 알고 계세요. 일단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기본이 이제 우리는 10의 3승씩 올라가는 걸 기본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10의 3승 그러면 우리가 킬로라고 얘기하잖아요. 킬로. 거기에 써 있죠. 킬로. 그 다음에 10의 6승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10의 6승 메가라고 얘기해요. 메가.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컴퓨터 하드 용량 얘기할 때 많이 듣죠. 몇 메가바이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기가. 하나 있다면 요즘 쓰는 단위가 뭐예요? 컴퓨터 쓰잖아요. 용량. 무슨 단위예요, 요즘에? 테라 단위죠, 테라. 들어봤어, 테라? 그 10의 몇 승일까? 그래, 이렇게 추론하는 거야. 알았냐? 제토 단위도 있고, 뒤에 가면 되게 많지만,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이 기본 단위고, 그 밑에 이제 센치가 있잖아. 헥토도 있고, 뭐 헥토는 10의 2승이라고 잡고, 센치는 뭐라고 잡아? 10의 마이너스 2승? 얘들은 잘 안 나와. 알겠어요? 대시라는 단위도 있는데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그것도 잘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어디부터 나오냐? 밀리. 10의 마이너스 3승. 여기 미터가 붙으면 밀리미터, 그람이 붙으면 미리그람이 되는 거야. 알았어? 세크가 붙으면 밀리세크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 그 다음에 이거 누구 떴어? 나노. 자, 요가 바로 이거 피코거든? 10의 마이너스 몇 승? 12승. 맞지? 그 다음에가 아토거든. 10의 마이너스 15승 아까 봤던 거. 이렇게만 보라고. 뒤에다가 기본 단위를 붙이잖아. 미터를 붙이든 아니면 세크를 붙이든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렇게 접두기호가 단위가 접어들어. 알았냐? 그런 식으로 본다. 또 여러분 밑에 13쪽 밑에 3번 한번 보세요.
자, 유도량의 단위를 나타낼 때 필요한 기본량의 단위를 보기에서 고르세요. 속력,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얘는. 그 다음에 부피, 그냥 미터 단위에 3번을 곱하면 되잖아. 미터 세제곱. 그 다음에 밀도, 그러면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을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 네 번째, 다음 단위를 접두어 기호를 함께 사용하는 단위로 바꿔 쓰세요 라고 했는데요. 바로 1번에 보면 1000m 뭐라고 했으니 1km라고 하죠. 킬로 접두 단위. 0.01g 1000분의 1로 줄었네요. 1mg이라고 하면 돼요. 밀리그램. 그러니까 1g이 있는데 이게 1000g이 되면 1kg이거든요. 이게 1000분의 1g이 되면 1mg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뒤에 숙제 하시고. 이제 페이지 18쪽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우리는 뭐를 하겠다? 측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측정을 할 때 기본의 정보가 무엇이냐? 자, 거기 측정과 측정 표준. 그러니까 측정 표준하고 정보라는 게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규모를 잡을 수 있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본 단위를 통해서 이제부터 자료를 남겨야 돼요. 자료를. 아까 처음에 우리가 본 자료처럼 뭐 수소의 원자핵 지름이라든가 전자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뭐 하겠다는 거죠? 측정하겠다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쌓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측정과 측정 표준에서 측정값과 어림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지금 봐봐요. 이제 우리가 값을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길이든 그것이 뭐 질량이든 물질량이든. 근데 탐구를 하면서 우리에게 정확한 값이 딱 떨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도구상 더 세밀하게 나눠져 있는 도구를 쓰게 되면 뭘 쓰게 돼? 어림이라는 걸 쓰게 돼. 어림. 보통 그때 뭐 쓰냐? 반올림이나 내림 쓰잖아. 일반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 탐구에서 우리가 과학을 어느 범위를 연구할 때 측정은 무엇이고 어림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거지. 자, 측정.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단위 값을 어떻다 정도껏 값을 적는 것을 바로 측정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적절한 측정 단위와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는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질량 제거 저 갖고 오세요. 뭐 필요해요? 저울 필요하죠, 그죠? 길이 재우세요. 자 필요하죠? 근데 저 건물 높이 재우세요. 근데 3cm 자 들고 갈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적절한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측정은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런 말 써 있는데 정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봐요, 여러분. 아까 내가 바이러스하고 세균 얘기했는데 바이러스 크기하고 세균 크기를 동일하게 서면상에 올려놨다 해서 걔들 크기가 같은가요? 아니거든요. 바이러스가 워낙 작잖아요. 근데 이게 작고 얘는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끼리 발언과 그냥 둘 다 크기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발언이 서로 맞을까요? 안 맞죠. 실제로 바이러스는 세균 내부로 침투해서 거기서 증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세균이 갖고 있는 효소를 통해서 지들이 복제를 다 한 다음에 뚫고 나와요. 그럼 그 세균은 어떻게 될까요? 다이예요. 여러분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오죠? 여러분 몸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얘가 증식을 해요. 몸의 세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리고 세포 안에서도 안 해도 되고, 뭐 장, 내장, 기관에서도 막, 그러니까 우리 장에도 1억 마리 이상의 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균 사이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거기서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대화가 되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아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세균과 바이러스 크기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세균이 바이러스에서 침투당한다고? 터져 죽겠네.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애들도 많죠. 크기가 무시하게 작은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어림 한번 보세요. 측정 도구가 없이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림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떤 값들을 대충 아는 사람 맞아. 아, 어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겠다. 야, 선생님이 비즈니스를 해. 전 세계 글로벌적이야. 회장이야. 전 세계 글로벌적인 회장. 애플 뭐 이런. 근데 막 그 은행에 와서 한 2장 정도 저한테 좀 이번 달에 빌려주세요. 그 2장이 얼마나 될까? 이건 확실하겠지. 1억, 2억은 아니지. 그지? 근데 이제 동네 치킨집 아저씨가 은행에 와서 한 2장 정도만 어떻게. 그분한테는 2장이 2천도 될 수 있었고 2억도 될 수 있겠지만 2조는 아닐 거 아니냐. 치킨집에 2조가 왜 필요하냐.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범주에 속해서 어떤 상황에 닥친 사람들은 그 어린 값의 범주가 비슷할 때 소통이 된다고. 의사소통이. 알았어? 니네한테는 어린 값으로 뭐가 있을까? 니네가 얘기할 때. 나 오늘 한 장만 꽂아. 얼마 꽂을래? 한 장만 꽂아. 얼마 꽂을려? 10,000원. 세네. 난 1,000원 생각했는데. 스케일이 크죠? 글로벌적이구만. 넌 한 장 하면 얼마 꽂을려? 니네 수준도 10,000원이냐? 한 장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나? 그래? 한 달 용돈이 보통 얼마입니까? 실례하지만. 야, 네 전 재산의 3분의 1을 달라는 얘기네. 그래서 니네가, 용돈 필요하죠. 네, 용돈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실제로 어린값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쓰일 때가 많아요. 어린값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따라와요. 어린값이 결정되면 측정값이 정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저거 대충 한 40층 높이 건물 있네? 그러면 레이저 길이 재는 도구를 가져오겠죠. 근데 이거 연필이 저거 뭐 30도 안 되는 거 30cm 잡아주고 와서 재면 되겠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린값이 전제가 되어서 측정값이 따라오는 과정이 거의 이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린값이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뭐를 하기 위해서? 측정 도구의 결정이라든가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어림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얘기가 거기 써 있네요. 자, 두 번째, 측정 표준이란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측정 표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그 얘기했죠, 선생님이. 프랑스에서 길이하고 질량의 기본 단위를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길이 단위를 하는데 표준이 있어야 돼요. 야, 1m는 오늘부터 이걸로 해. 라고. 다행히 표준값을 뭘로 했어요, 우리가? 아까 배운 게. 빛의 속도로 1m를 쟀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세슘 원자식의 진동수로 1초를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이렇게 표준값이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오차 법률이 확 준다는 거예요. 저 나라는 항구일구, 저 나라는 무리시기,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 나라는 진자시기, 뭐 이러면 이제 서로 오차가 투성일 텐데. 그러니까 거의 측정 표준값을 정하는 건 그런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측정 표준에 처음에 길이를 재기 위해서 18세기 말, 이게 1890년 요 정도, 뭡니까? 미터 원기를 만들어 이랬잖아요. 그
금속으로 1m 길이를 가지고 전 세계 표준을 잡았다고. 이것이 1년에도 수십 번 팽창 압축을 반복한 결과 이건 안 되겠다. 다른 기준이 필요해서 뭘 했다? 자, 1983년 잘 들으세요. 분모에 무지막지한 숫자가 써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빛의 속도다.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 혹은 3억 미터 퍼 세컨드를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빛의 속도에다가 이 빛의 속도분의 1 값을 곱했을 때 그 시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1m로 잡자. 미터 옮기 버려버려. 이래가지고 측정값의 표준을 잡았다. 그러면 이 표준 측정값이라는 것의 활용 예를 한번 밑에 보세요. 단위에 대한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예에 써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바로 과속 단속 장비예요. 여러분 50 딱 써 있죠. 우리나라는 뒷단위가 뭐예요? 50 km per hour예요. 왜? 자동차 계기에 그렇게 있으니까. 이게 설마 50 m per second면 살벌하겠죠? 그죠? 웬만하는 과속이 잡히지도 않아요. 근데 외국에 50이 딱 써 있지. 미국에 뭘까요? 뭐 쓰는 데 없지만 50마일이에요. 걔들은 단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78? 이 정도 속도?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다르다고요. 우리나라는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하는 측정 표준값을 정해놨기 때문에 50, 그다음 60, 또 어디는 30, 40도 있더라. 40 뭐냐 그건. 여튼 그리고 고속도로 들어가면 100, 뭐 110 이렇게 뒤에 기본 측정, 표준 측정값을 놓은 거죠. 킬로미터 파워.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예예요. 알겠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혈당, 뭐 120 이렇게 찍혀 있는데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라는 단위가 기본적으로 뒤에 있어요. 데시리터라는 단위. 아까 10에 마이너스 1승. 그럼 무슨 얘기냐? 이제 정상 그 혈당이 110이라고 써 있어요. 120, 15가 했네. 몸을 좀 이제 더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면서 낮추고. 이런 거죠. 뒤에 단위를 안 써놔도 우리는 어떤 값에 대해서 딱 써 있으면 뒤에 측정 표준 값을 넣어준다면 해석이 가능하더라. 다음에 19쪽에 오른쪽 가봐요. 다양한 측정 편이 활용되는 예 해가지고 쭉 써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공감하기는 어려워요. 층간소음 차단 성능 검사법이라는 게 있네.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적어도 위층의 소리가 몇 데시벨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한다. 이런 법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측정 표준값이 다 있어요. 어디에 됐을 때. 그러니까 소리가 전파가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 소음이 잘 된 집은 어떤 집인가.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장치인데, 뭐 이거는 동화 쪽에만 있어요. 비상에는 없습니다. 자, 필요성. 자, 이거 읽어보세요. 필요성도, 그냥 계속 어떤 단위나 이런 것들의 반복된 활용 같은 걸 줄여주고, 비교값을 편하게 비교할 수 있게 해주고,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된다. 자, 페이지 20쪽으로 이제 신호와 정보로 갑시다. 이제 우리는 어떤 물질, 그러니까 고정된 물질이나 우리가 잡아서 재거나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호에 대한 정보도 얻어낼 수 있다. 뭐 실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 더워. 뭐 측정하면 돼? 온도잖아, 온도. 보이지 않잖아. 온도로 가지고 길이 측정하고 질량 재고 이럴 거야? 아니잖아. 그리고 너무 밝아. 빛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 너무 소리가 세. 소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떤 물체의 길이나
부피나 질량을 측정하는 게 아닌 어디 음원이나 파원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가지고 이것을 정보를 측정하는 과정을 지금 보는 거야. 그럼 먼저 신호와 정보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자연의 신호와 정보를 한번 봅시다. 거기 자연의 신호와 정보라는 건 간단한 거거든. 그냥 니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이게 다 자연의 신호인데 자연의 정보고, 이 자연의 정보와 신호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신호라는 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시그널이잖아. 그지? 빛의 형태도 있을 것이고 소리 형태도 있을 것이고. 지진 학생이었어? 아, 다리를 들었는데. 지진파의 형태일 것도 있을 거야. 일단 보여지지 않는 정형화된 어떤 형태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신호고, 이거를 분석해서 유용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만든 게 정보다. 그러니까 신호가 먼저 써 있어야 돼. 신호와 정보는 얘를 얘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 알았지? 그런데 말이야, 이거를 측정하는 장치가 바로 얘를 통해서 만들어지거든. 뭐? 센서. 이 센서는 많이 들었지? 자율주행의 기본이 센서 아니야? 기본이 센서. 니네도 센서가 나쁜 애들은 뭐 어디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런 거 알지? 그잖아. 그 뭔가 고장난 애들이 있어, 보면, 가만히 보면. 뭐 돌뿌리 잘 넘어지고. 실제로 이 센서는 신호를 감지하는 장치야. 근데 원리가 뭐냐? 자연의 신호라는 게 사실 이거야, 이거. 아날로그야, 아날로그, 얘들아. 아날로그가 딴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속적인 게 아날로그야. 그러면 얘를 어디를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정보화 시키는 과정. 그러면 이렇게 될 때 뭘로 정보가 되느냐?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알았니?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파동함수로 따졌을 때 이런 게 아날로그야, 이렇게 되는 게. 그러면 디지털은 이거야. 자, 비교해보자. 얘를 센서가 이렇게 바꾼다는데 정보량이 왼쪽이 많아, 오른쪽이 많아? 정보량. 그렇지. 니네 선이 점의 집합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데이터화 시키는 정보는 이거의 일부야. 이걸 좀 더 촘촘한 놈으로 저장할수록 좋은 디카인 거야. 그 니네 뭐 봐? 사진 잘 찍힌다, 잘 안 찍힌다, 뭘로 봐? 정보 보는 거 없어? 화소 보잖아, 화소. 얘가 120만 화소인가, 180만 화소인가, 이런 거 보잖아. 무슨 얘기냐? 얘는 120개의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180개의 점으로 이런 뜻이야, 이게. 니네 전묘화 알아? 전묘화? 그래 봤어? 굵은 붓으로 푹푹푹 찍어도 멀리서 보면 그림이 보여요. 오, 저거 뭐 그랬구나, 이렇게. 근데 좀만 가까이 와봐. 뭐야, 이거 개판이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아주 미세한 붓으로 점을 찍으면 가까이 와도 점묘한 줄 몰라요. 그린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정보량이 어설픈 애들은 그림 파일 같은 거 확 늘려놓으면 안 보입니다. 근데 정보량이 좀 큰 그림 파일은 확 늘려도 선명해요. 알았어요?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자연의 신호라는 게 뭐가 있느냐 봐요. 지진파도 있고 체온도 있고 우주에 빛도 있다. 무슨 뜻입니까? 뭐 가장 체온, 귀 같은 데 띡 되면 우리 열은 아날로그인데 이게 센서를 통해서, 열감지 센서를 통해서
숫자로 딱 주잖아요. 여러분 시계 중에 저렇게 초침이 있어갖고 도는 거 저거 아날로그예요, 디지털이에요? 저게 아날로그예요. 저게 일종의. 근데 전자시계 가지고 숫자 써있는 6시 몇 분 써있는 애들 있죠? 그런 게 디지털 시계라고 해요. 알았어요? 구간에 초가 몇 초인지는 모르겠지 갑자기 탁 바뀌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시간으로 딱딱 표시해 주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불연속적 구간이 존재할 수 있는 거. 자, 밑에 아날로그 종류하고 뭐 디지털 신호가 있고요. 그 위에 센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날로그 신호에 해당되는 외부의 자연의 신호를 센서들이 감지해서, 알았어요? 그럼 센서는 감지하는 그 신호에 따라서 다 바뀌겠죠? 그러니까 뭐 소리 센서도 있을 거고, 압력 센서도 있고, 그 다음에 온도 센서도 있을 거고, 빛 센서가 있을 거고, 여러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센서들이 받아들이는 그 무슨 신호? 디지털 신호를 데이터라고 하고 정보로 한다. 우리는 왜? 이거를 거꾸로 바꿔서 나중에 볼 거니까. 알았어요? 거꾸로 바꿔서 해석도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연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신호들이 아날로그라면, 디지털 신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장치, CPU, 중앙처리장치들 있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데 저장된 정보가 다 디지털이에요. 여러분, 디지털은 숫자를 뭐뭘 쓰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 이진법을 쓰고 있어요. 그것부터가 뭐예요? 불연속인 거예요. 알았습니까? 야, 1, 0을 쓴다는 표현을 잘 들어와. 자석으로 따지면 무슨 극을 쓰겠다는 얘기야. N극, S극을 쓰겠다는 얘기야. 방향으로 따지면 위, 아래를 쓰겠다는 얘기고, 좌우, 우를 쓰겠다는 얘기. 1, 0이 그렇게 응용이 돼. 알겠어요? 자, 거기에 그림 한번 보세요. 자연의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모든 각양각색의 자연 신호가 있어요. 습도, 온도, 빛, 뭐 유체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센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뭐로 바꿉니까?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근데 그 전기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예요. 전기 신호가.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뭘로 변환이 되어서 마지막 디지털 신호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근데 숫자가 1하고 0밖에 없잖아. 알았습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과정. 자, 디지털 신호의 특징이 뭡니까? 전달이 편하다. 정보량이 적으니까. 또 하나, 재생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정보의 왜곡이 따라올 수 있어요. 이 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이렇게 살짝만 지워줘도 정보가 싹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만, 다만 얘는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게 빨라요. 점만 찍어주면 되니까. 그건 모두 가능하다는 거죠. 조작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작도. 그래서 내가 노래를 못 불러도 녹음해놓고 요걸 건드리면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얘는 절대 조작이 안 돼요. 끊어지면 다 끊어져요. 전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서 용량이 적고 복사 편집이 자유롭다. 아, 벌써 그렇잖아. 점의 숫자가 다른데. 잡음이 거의 없는 선명한 신호를 만들어서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 모두 복귀도 되게 가능해요. 금방금방. 재생도 가능하고. 자, 디지털 정보와 현대 문명 봅시다. 디지털화 시킨 정보는 정보통신에 이용되고, 세상 사람들이 서로 갖고 있는 정보의 전달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질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런 빠른 정보 처리 속도는 무엇을 가능하게 합니까? 자동차 같은 것들이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해요. 왜? 인지 속도가 인간만큼 빨라져요. 인간보다 더 빠르게. 알겠죠? 그리고 뭐 다양한 게 있네요. 전자책이라든가 교육에 무인 드론, 자율주행 기술, 요즘에 쓰고 있는 모든 첨단 기술이 바로 디지털 신호 바탕입니다. 왜? 우리가 쓰고 있는요, 무슨 전산 처리요? 자료 다 디지털 신호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속도를 빠르고 용량을 작게.
자, 이러면 또 여기도 끝났고. 어쨌거나. 다음 시간에 여기 페이지 29쪽까지 숙제를 하시고요. 이 부분의 테스트를 보겠는데, 여러분도 피드백을 보고 제가 저 보내드릴게요.